도망간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 아주 오랜 옛날 진주 땅 어느 마을에 최대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동이란 이름의 외동딸이 있었지요. 오동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이 아름다워 보는 사람마다 탐을 냈으며 최대감은 딸을 애지중지하여 남 주기가 아까워서 청혼이 들어오는 것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딸이 밤이면 아무도 모르게 젊은 남자를 만나고 있었지요. 돌쇠야,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가 내가 딴 곳으로 시집을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땐 아씨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그런 끔찍한 말 말거라. 도망가 살면 되지. 아씨, 정말 나와 도망가서 살겠어요? 염려 말거라. 나는 아무에게도 시집을 가지 않을 것이야. 그런데 최대감의 딸 오동이 가깝게 지내고 있는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집 하인인 돌쇠라는 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몰래 정을 통하고 있는 사이 그만 오동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지요. 천하가 다 아는 사대부 집안인 최대감의 무남 동료가 머슴의 아이를 베었다면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돌쇠야, 우리가 도망가서 살 곳을 잘 생각해 보거라. 만일 아버지께서 하신다면 너와 나는 죽은 목숨이야. 이날부터 오동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자기 방에서 한 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매일 아침 딸의 문안 인사를 받던 최대감 내와의 걱정은 태산 같았으며 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지고 잘 먹지도 못하였지요. 그런데 오동의 어머니가 약을 다린다 간호를 한다 하며 낮이고 밤이고 딸의 방을 들락거리니 오동은 견디다 못해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밤에는 제 방에 오시지 말고 주무십시오. 몸이 좀 나아진 것 같으니 염려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밤에는 어머니를 오지 못하게 해놓고 다시 밤마다 돌쇠와 만났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지요. 어느 날 밤 최대감의 부인이 꿈자리가 사나워 눈을 뜨니 깊은 한 밤중이었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혹시 딸의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별당에 있는 딸의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방 안에서 이상한 기척이 들려왔지요. 한참 동안 정신없이 서 있던 최대감 부인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어찌할지 몰라 발길을 돌리려다가 그만 무언가 딱 부딪혔으니 최대감이 어느 틈에 왔는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 최대감이 문을 쾅 하고 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른 불을 켜거라. 돌쇠를 본 최대감과 부인은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천하에 죽일 놈이 있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최대감 부인은 돌쇠를 향해 달려들었지요. 이어서 최대감의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은 망했구나. 여보, 이 일을 어쩐단 말입니까? 부인은 잠자코 계시오. 이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닌단 말이오. 부인은 자꾸 떠들지 마시오.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이것들을 없앨 것이오. 화가 난 최대감은 딸과 돌쇠를 꽁꽁 묶은 다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아무 소리 말고 따라오너라. 이 밤중에 어디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부인은 잠자코 있으시오. 이젠 자식이 아니오.
최대감은 딸과 돌쇠를 끌고 가서 으슥한 광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기는 너희들의 무덤이 될 것이야. 만일 소리를 지르거나 발광을 하면 당장 끌어내 목을 칠 것이니 잠잡고 있거라.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딸은 용서를 빌었으나 최대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대감은 부인에게 남들이 모르면 딸을 절로 보냈다고 말하라고 일렀지요. 그런데 저 아이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어떡하다니 굶겨 죽인 다음 아무도 모르게 치워버려야지 않겠소? 한편 광에 갇혀있던 오동과 돌쇠는 곧 죽을 것만 같아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누구 한 사람 와보지도 않고 밥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두 사람의 기운이 쇠약해져서 거의 실신 상태에 있을 때 광문을 사르르 열고 최대감의 부인이 들어왔지요. 아이고 얘야, 어쩌다가 이 꼴이란 말이냐. 어서 정신을 차리고 내 말을 듣거라. 내가 며칠 밤을 두고 생각을 했으나 너를 이대로 죽일 수는 없겠구나. 그렇다고 함께 살 수도 없구나. 아버지 몰래 너희들을 놓아줄 테니 어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거라. 아무 말 말고 어서 기운을 차려 빨리 도망을 가거라. 그리고 여기 노자와 퇴물이 있으니 아주 먼 곳으로 가서 죽지만 말고 살거라. 이렇게 하여 오동과 돌쇠는 아무도 모르게 집을 빠져나와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 마을에 도착해 하룻밤을 지내고 난 오동은 돌쇠야, 이제 너랑 나는 부부지간이 되었으니 아씨라고 부르지 말거라. 두 남녀는 이렇게 하여 푸른 바다가 보이는 마산이라는 곳에 당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산 포구에 방을 얻고 조촐한 살림을 차렸습니다. 살림을 차린 그들은 얼마 후 아들을 낳았으며 돌쇠는 옹기를 구워 팔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돌쇠는 상당한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점점 자라면서 한 가지 걱정이 생겼으니 본래 돌쇠는 어렸을 때 이름도 성도 없는 것을 최대감이 데려다 길렀으므로 남에게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족보나 근본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논 끝에 돌쇠는 엽전이 가득 든 전대를 말에 싣고 서울로 올랐지요. 아내가 정성 들여 지어준 의관으로 정제한 돌쇠는 누가 보기에도 위풍당당했습니다. 서울에 당도한 돌쇠는 이조판서에게 많은 돈을 주고 참봉 벼슬을 얻었으며 그 후부터 돌쇠는 최참봉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월이 흘러 최참봉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장원급제를 하였지요. 아버님 어머님, 소자의 절을 받으시옵소서. 소자는 부모님의 은덕으로 장원급제하여 금이 환영하였사옵니다. 최참봉 내에는 너무도 기뻐서 말이 나오지 않았으며 마침내 최참봉의 아내 오동은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하여 곧 최참봉 네 집은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큰 잔치가 벌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동은 아들을 불러 앉히고는 자신들의 기막힌 과거를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말하였지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벼슬도 했고 하니 외조부모님을 뵈러 갑시다. 이리하여 최참봉 내외는 20여 년 만에 고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딸을 내쫓은 최대감 내외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것이 지금 어느 곳에나 살고 있을까?
최대감은 가끔 이렇게 탄식을 했으니 70고개를 넘자 세상의 일점 혈육인 딸을 더욱 보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것들에게 너무했지. 최대감 부인이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더욱 간절하였지요. 어느 곳에 죽지 않고 살아있을련지. 부인은 매일에 눈물을 흘리며 딸을 그리워했는데 이렇게 눈물로 지내는 최대감 집에 딸의 일행이 당도하니 최대감 부인은 맨발로 뛰어나와 딸을 얼싸안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었구나. 내 딸 오동아. 최대감도 사위와 손자의 절을 받으며 연신 말하였지요. 기특하구나. 정말 기특하구나. 오랜만에 최대감의 집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최대감은 장원 급제한 손자에게 말하였지요. 너는 장차 영의정 가미로구나. 최참봉이 사는 마산 고을에 이 소문이 퍼지자 신분을 가리지 않고 상노와 정을 맺어 훌륭한 일가를 이룬 오동을 찬양하며 그 후부터 최참봉네 집을 오동네라고 부르게 되었고 세월이 흐르고 최참봉이 살던 마을을 오동마을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탐관오리의 최후. 옛날 조선 중기에 윤원영이라는 간신으로 유명한 문신이 있었습니다. 중종의 제2계비인 문정왕후의 남동생이라 으스대고 다녔지요. 그는 원래 성격이 방자하고 음흉한 사람으로 유난히 욕심이 많았습니다. 문정왕후가 경원대군을 낳자 인종을 낳은 제1계비인 장경왕후의 동생 윤임과 일가간에 서로 임금의 장인이 되었지요. 윤원영과 윤임은 권력에 눈이 어두워 세력을 잡으려고 다툼을 벌여서 싸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경원대군인 명종이 12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어 윤원영은 하루아침에 국권을 잡게 되었지요. 하지만 윤원영은 나란 일은 뒷전이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손댄 일은 자기를 대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 일이었지요. 끝내 윤원영은 을사사화를 일으켰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만도 100명이 넘는 연산군 이래 가장 큰 옥사였지요. 죄 없이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대비를 등에 업은 윤원영의 행포는 끝이 날 줄 모르고 계속되었지요. 윤원영이 병조판서에 있을 때 관리 임명권을 가진 그는 한 무관에게 권관 벼슬을 내려 지방에 부임시켜 주었지요. 그 무관은 지방에 부임하자마자 즉시 윤원영에게 화살통 하나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벼슬 자리를 내어준 데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지요. 값비싼 선물을 기대했던 윤원영은 화살통을 보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사람을 헛짚어도 한참 헛짚었구나. 활도 쏠 줄 모르는 나에게 이깟 화살통을 보내다니. 그럼 이 물건은 어떻게 할까요? 꼴도 보기 싫으니 어디 창고 속에다 박아버려라. 하인은 윤원영의 말대로 화살통을 창고 깊숙이 쳐박아버렸습니다. 내 이놈을 당장 연락하여 벼슬을 빼앗고 말겠다. 그 무관은 그날로 벼슬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무관은 불이 나게 윤원영을 찾아갔지요. 영문을 모르는 무관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화살통은 잘 받으셨는지요? 그 말을 듣자 윤원영의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창고 구석에 그 화살통을 찾아오게 하였지요.
무간이 자물쇠로 화살통에 꽂아 놓은 열쇠를 여니 꼭꼭 눌러 담은 값비싼 담비가죽이 넘쳐나듯 솟구쳤습니다. 입이 크게 벌어진 윤원영은 그 자리에서 그 무간에게 더 높은 벼슬 자리를 주어 돌려보내었지요. 이런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윤원영이 이조판서로 있을 때 누에 고치를 수백 근 짊어지고 와서 참봉 벼슬을 내려달라고 며칠간 조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관리들의 임명에 관한 일을 결제하던 윤원영은 포근한 햇살 때문인지 꾸벅꾸벅 졸았지요. 윤원영이 부르던 대로 꼬박꼬박 이름을 적던 부하는 한동안 기다려도 아무 말이 없자 다시 물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누구를 임명해야 좋겠습니까? 그러자 설핏 잠이 든 윤원영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고치. 누에 고치를 잔뜩 갖고 온 사람을 임명하라는 뜻이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알리 없는 관리는 고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못 찾으면 나는 죽는다. 반드시 찾아야 해. 갖은 수소문 끝에 관리는 아주 먼 시골에 고치라는 이름의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하 관리는 선비를 불러올려 벼슬을 시켜주었지요. 뒤늦게 윤원영이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다시 바로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치라는 이름 덕분에 그 시골 선비만 벼슬 자리를 얻는 행운을 누리게 된 셈이었지요. 20여 년 동안 큰 권력을 마구 휘두르던 윤원영은 명종 20년 문정왕후가 죽자 사원부와 사관원의 탄핵을 받아 모든 벼슬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백성들이 그를 죽이려고 사방에서 일어서자 첩과 함께 기와로 몰래 도망쳤지요. 그곳에 닿은 지 얼마 안 되어 병들어 죽었다고도 하고 독약을 마시고 자살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탐과 놀이의 비참한 최후였지요. 재주 많은 괴물. 옛날에 이 근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양반집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생김새가 아주 괴상하였지요. 마치 갓 낳은 새끼 돼지 같아 보였습니다. 부모가 놀라고 징그럽게 여겼지요. 처음에는 키우지 않으려고 아이를 산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 우는 소리를 듣고 까마귀 떼가 몰려들었지요. 그것을 보니 너무 불쌍하여 다시 아이를 집에 데려와 길렀습니다. 이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키가 석자에 못 미치는 난쟁이였습니다. 게다가 머리가 길어 땅에 질질 끌리고 수염은 축 늘어지고 걸을 때에는 쓰러질 듯 휘청휘청 했습니다. 손발이 털투성이어서 마치 산 짐승 같아 보였지요. 겉모습이 이러니 보는 사람마다 놀라서 피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본인을 피하니 이근도 남들을 피하게 되었지요. 날마다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고 어쩌다가 밖에 나가도 낯선 사람만 보면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와는 달리 속은 무척 영리하고 재주가 많았지요. 책은 읽으면 읽는 대로 줄줄 외고 아무리 어려운 책도 한 번 읽으면 뜻을 훤히 알며 글을 잘 짓고 글도 잘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를 제일 잘 썼지요. 게다가 노래도 잘 부르고 휘파람도 아주 잘 불었습니다. 한 번은 친척 중에 부원군 벼슬을 하는 사람이 소문을 듣고 와
이근을 만나보았습니다. 처음 모습을 보고는 괴이하게 여겼으나 막상 시 짓는 것을 보니 아주 놀라웠지요. 글귀가 아주 아름다운 것이 예사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부원군이 크게 칭찬하였지요. 이런 놀라운 재주가 있는 사람이 타고난 모습이 이상하다고 숨어 지내서야 될 일이냐? 그러고는 이근의 부모에게 권하여 장가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 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근은 조상 무덤에 있는 광주 근처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길에서 그만 외적과 딱 마주치게 되었지요. 외적이 처음 보고는 크게 놀라서 괴상한 짐승인 줄 알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였습니다. 뒤늦게 사람인 줄 알고 잡아가지고 놀이개처럼 놀리면서 웃고 떠들다가 저희 두목한테 데려갔습니다. 외적 두목이 보더니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아보느라고 먹을 것을 던져주기도 하고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면서 시험을 해보았지요. 이근은 아무리 험한 일을 당하여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몸을 흐트러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제야 두목이 탐복을 하고 자기 곁에 두었지요. 어떤 늙은 외적이 이근을 보고는 저 괴물을 빨리 죽여야 해. 저것이 조선군에서 날쌘 활을 쏘는 괴물이다. 그러자 다른 외적들이 듣고는 달려들어 해치려 했습니다. 이때 두목이 와서 말리는 바람에 겨우 살았지요. 두목은 혹시 이근이 도망갈까봐 밤이면 새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한 번은 점을 치는 스님이 와서 산통을 던져 괴를 뽑아보더니 이것은 짐승이나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며 재주가 많으니 곁에 둘만합니다. 하였지요. 그러니 외족 두목이 기뻐하면서 이근을 더 조심해서 다루고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외적이 진을 친 곳은 한강 옆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때마침 보름달이 떠서 강물은 은빛으로 반짝반짝거렸지요. 밤 기운은 고요하고 풀벌레가 우는데 이근이 홀로 대나무 새장 안에 갇혀 있으니 온갖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길게 휘파람을 불었지요. 그 소리가 어찌나 구슬픈지 외적들이 자다 말고 일어나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적 두목도 이 소리를 듣고 고향 생각이 나는지 눈물을 흘리다가 이윽고 새장 문을 열고 이근을 꺼내주며 말하였지요. 어찌 이런 신통한 재주가 있는가? 지난번 점치는 스님의 말이 과연 틀린 말이 아닌가 보구나. 이근은 이때다 싶어서 일부러 부드럽게 웃으면서 더욱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그러자 두목이 술을 권하면서 마시라고 하였지요. 이근은 주는 대로 받아 마시고 나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아주 슬픈 곡조였습니다. 어느새 온 외적들이 모두 모여들어 이근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울었지요. 노래가 끝나자 이근은 일어서서 춤을 췄는데 이번에는 온갖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여러 가지 흉내를 내며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모여든 외적들이 모두 손뼉을 치며 웃었지요. 이렇게 외적들을 웃겼다 울렸다 하다가 마침내 이근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두목이 물었지요. 무슨 일로 그리 슬피 우느냐? 이근은 종이와 붓을 달라고 하여 글을 썼습니다. 우리 집에는 늙으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난리가 나서 서로 헤어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아직 살아 계신지조차 알 수 없어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외적 두목이 글을 보더니 감탄을 했습니다.
이 사람 재주를 보니 참으로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이것이 우리 곁에 오래 있으면 자칫 요사스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구나. 그렇다고 죽이자니 목숨이 불쌍하고 재주가 아깝구나. 차라리 놓아 보내주는 것이 어떨까? 그러니 둘러싼 외적들도 모두 좋다고 했습니다. 두목이 곧 이근을 풀어주면서 집으로 돌아가라 하였지요. 이근은 그 말 끝에 곧바로 떠나지 않고 두목의 마음을 떠보느라고 다른 말을 했습니다. 고맙기는 하나 지금 난리통에 길이 막혔을 테니 가고 싶다고 어찌 함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여기에 있는 것이 낫겠습니다. 길이 뚫린 곳을 찾아 보내주겠다. 그럼 길을 아는 사람과 함께 강화도로 보내주십시오. 두목은 붙잡혀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풀어주고 배 한 척과 양식을 마련해주면서 함께 가게 해주었습니다. 이근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강화도에 이르러 소문을 들어보니 사촌형이 해주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배를 타고 해주로 가보니 마침 이근의 부모님도 함께 와 있었지요. 그래서 식구들이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노는 것만 배운 양반. 옛날에 윤생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주의 남편인 부마의 손자로서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귀하게 자라다 보니 일도 하지 않고 글 공부도 안 하고 그저 노는 것만 배웠지요. 게으르고 어리석은 데다가 세상 물정이라고는 몰라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며 노는데 함께 노는 동무들도 모두 사나운 왈패들 뿐이었지요. 게다가 신기한 것을 좋아하여 못 보던 꽃이나 이상한 짐승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가서 사오곤 했습니다. 값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귀한 것이라면 기어코 사서 가졌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이웃에 가난한 선비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일찍부터 윤생에게 자치강목이라는 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꼭 갖고 싶어 했습니다. 아주 귀한 책이었지요. 그런데 보통 꾀로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 선비가 친척에게서 철쭉 화분 하나를 얻었지요. 때마침 늦은 봄이라 붉은 꽃이 가득 피어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 철쭉은 그리 값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매우 보기 드문 것이라 본 사람보다는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선비는 곧 윤생에게 가서 꽃을 보였지요. 윤생은 난생 처음 보는 꽃이라 퍽 신기해하면서 바싹 달려들었습니다. 이 꽃은 내가 일찍부터 얻으려 한 것인데 그대는 어디서 이것을 구했소? 뭐든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나에게 파시구려. 선비는 일부러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얻을 때 큰 돈을 들여 샀는데 이 귀한 것을 어찌 남에게 팔겠습니까? 그럴수록 윤생은 더 탐을 냈습니다. 나에게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귀한 물건도 많이 있소. 무엇이든지 바꾸자고 하면 바꾸리다. 그제야 선비가 크게 선심을 쓰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원하신다면야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도 어찌 내놓지 않겠으며 또한 어찌 값이 많고 적음을 따지겠습니까? 제가 들으니 대개 자치강목이라는 책이 있다던데 그것이 그리 귀한 책은 아니지만 원하신다면 이것과 바꾸겠습니다.
윤생은 크게 기뻐하면서 당장 집으로 달려가 자취 강목을 가져다 주고 화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꽃을 들여다보면서 횡재라도 한 듯 즐거워하였지요. 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길들인 새끼 사슴 한 마리를 그릇에 넣어가지고 윤생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윤생은 그 또한 신기한 것이라 탐이 나서 달려들었지요. 내가 좋은 비단 세피를 줄 터이니 그 사슴과 바꿉시다. 그 사람은 말도 안 된다는 듯 능청을 떨었습니다. 어떤 정승 집에서 이것을 청동화로와 바꾸자 해도 값이 적다고 물리쳤는데 기껏 비단 세 필과 바꾸겠습니까? 그러면서 일부러 도로 가져가려는 척하니 윤생이 몸이 달아 자기 집에 있는 큰 청동화로를 내주고 사슴을 샀습니다. 값으로 치자면 청동화로가 10배도 넘는 것이었지요. 그 사람은 이게 웬 떡이냐고 그 화로를 얼른 짊어지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윤생은 평생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끝내 재산을 모두 날리고 마침내 집까지 팔아치워 남의 집에 얹혀 살았다고 합니다. 며느리 등에 붙은 바가지.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가난했는지 굶는 날이 더 많았지요. 그런데 이 집이 처음부터 가난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며느리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았지요. 그러다가 그만 아버지와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 남았지요. 둘이 살다 보니 살림이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하루는 집에 양식이 뚝 떨어졌는데 며느리가 양식을 구하러 나갔다가 길가에 개가 똥을 싸놓은 것을 보았지요. 그런데 개똥에 보리쌀이 수북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밥을 굶은 지가 오랜데. 며느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개똥에 든 보리쌀을 주어서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씻고 또 씻고 닦고 또 닦아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걸로 밥을 지어 먹었지요. 한 그릇 잘 지어서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보리밥이 참 맛있구나. 그 일이 있은 뒤 다음날 며느리가 산 밭을 매러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같이 갔지요. 가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큰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을 하다 말고 비를 피해 큰 나무 밑에 모였었지요. 천둥이 우르르 쾅쾅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 하더니 벼락이 마구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벼락이 떨어지는 걸 보니 우리 중에 누군가 죄 지은 사람이 있나 봅니다. 누구든 죄 지은 사람이 있거든 앞으로 나오십시오. 모두들 겁을 먹고 아우성을 치는데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죄 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같았습니다. 개똥에 든 보리쌀로 시어머니 밥을 지어드렸으니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이러다가는 저 때문에 애먼 사람 다 죽겠다 싶어서 얼른 앞으로 나섰습니다. 죄는 제가 지었습니다. 어머님께 개똥으로 밥을 지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벼락이 떨어지는 곳에 가서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 덩어리가 큼지막한 게 훨훨 내려와서 며느리 엎드린 곳에 탁 하고 떨어졌지요.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 죽었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엎드려 있던 며느리가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비도 그치고 하늘도 맑아졌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며느리 등에 큰 바가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벼락을 맞긴 맞았는데 벼락을 맞고 죽은 것이 아니라 등에 바가지가 붙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떼어내어 보았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꿈쩍을 안 하였지요. 며느리는 바가지를 등에 붙여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제가 지어드린 밥이 사실은 개똥에서 나온 보리쌀로 지은 것이랍니다. 어머님이 굶고 계시고 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그 죄가 크긴 컸나 봅니다. 오늘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제 등에 붙었는데 도무지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개똥에서 나온 거면 어떻고 소똥에서 나온 거면 어떠냐? 보리밥이 참 맛있다 했더니 그게 바로 네 효성이 지은 어비로구나. 네 등에 붙은 것은 벼락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복이야.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바가지를 슬쩍 어루만졌습니다. 그랬더니 바가지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시어머니 손이 닿으니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그 바가지를 들고 이웃의 양식을 꾸러 갔습니다. 그런데 보리쌀 한 줌을 꽂아 넣었더니 금세 한 바가지가 가득 찼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고 돈을 한 푼 꽂아 넣어봤더니 금세 돈이 한 바가지 가득 찼습니다. 뭐든지 조금만 넣으면 한 바가지 가득 차니 이게 말로만 듣던 화수분 바가지인 것이었지요. 그 화수분 바가지 덕분에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부자가 되어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엄동 설안에 만난 기생. 정승을 지낸 김공은 젊었을 적 딸을 시집 보내려 하였지만 집이 가난하여 혼수를 마련할 길이 없었지요. 그의 이종 사촌 중에 강계 부사가 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도움을 기대하며 친구에게 말 한 피를 빌려 타고 먼 길을 어렵게 달려 관아의 문 밖에 이르렀는데 문지기에게 저지당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지요. 여러 날을 머뭇거리는 동안 여비가 모두 떨어져 여관 주인에게 곤욕을 당하여 말까지 팔아 빚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때는 엄동 설안이라 추위와 굶주림이 뼈에 사무쳤지요. 부사가 환곡을 받으러 창고에 나가는 틈을 타 김공은 길가에 서 있다가 부사의 얼굴을 보고는 말을 걸었지요. 그제서야 부사는 비로소 김공을 책실에 들어가 기다리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조금 뒤 저녁밥이 나왔는데 부사의 밥상은 진수성찬이고 김공의 밥상은 나물 반찬 몇 그릇 뿐이었지요. 김공은 춥고 배가 고파 원통한 마음을 품고 앉아있다가 그것을 보고 크게 화가 났습니다. 김공은 밥상을 엎으며 소리쳤지요. 그대가 어찌 나를 이렇게까지 멸시하는가? 그러자 부사는 크게 노하여 뜰 아래로 끌어내리게 하고 곧바로 관속들을 시켜 관할 밖으로 쫓아내게 하였지요. 밤은 이미 어두웠고 눈보라는 얼굴에 휘몰아쳤습니다. 김공은 기운이 빠져 여러 번 땅에 쓰러졌지요. 관아의 하인들이 애초롭게 여겨 큰 길에 이르자 김공을 풀어주었습니다. 김공이 비로소 정신을 차리니 온 몸이 얼어붙는데 갈 곳이 없었지요. 멀리 바라보니 한 점 불빛이 숲풀 사이로 새어 나왔습니다. 그쪽을 향해 겨우 가보니 집신 장수의 집이었지요.
급히 화로를 가져다 불을 쬐고 있었는데 한 미인이 등불을 들고 뒤에는 시녀가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미인은 걸음을 멈추고 물었지요. 아까 관가에서 쫓겨난 사람은 어느 곳에 계십니까? 김공은 그가 호의로 묻는다는 것을 알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러자 미인이 말하였지요. 저는 강계부의 기생입니다. 마침 동원 수청방에 있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였는데 손님께서는 참으로 훌륭한 남자였습니다. 손님께서 공경을 겪으시는데 이 같은 엄동설안에 염려되어 술과 안주를 약간 준비해 왔습니다. 제 집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 함께 가시겠습니까? 김공은 몹시 고마워하며 몸을 일으켜 그 집으로 따라갔지요. 기생은 부엌으로 들어가 특별히 저녁밥을 지어왔는데 진수성찬이었습니다. 김공은 여러 날을 굶어 배가 비어 있었으므로 허겁지겁 먹어 치웠지요. 여인이 김공에게 말했습니다. 천리나 머나먼 눈길에 손님께서 지금 추위를 무릅쓰고 여기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부사와 나는 이종간이기 때문에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하여 혼인에 쓸 비용을 도움받으러 추위를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소이다. 본관 사또는 천성이 말할 수 없이 인색합니다. 부임 초부터 날마다 탐욕과 포악을 일삼아 고을 사람들이 모두 원망하는데 어찌 이종지간이라고 반갑게 돌보아 주겠습니까? 제가 약간의 혼수를 도와드릴 것이니 날이 밝는 대로 행장을 꾸려 속히 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오래 머물러 계시다가 사또가 알게 되면 손님과 저는 뜻밖의 화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꼬? 제가 손님의 기상을 보니 오래 고생하실 분이 아닙니다. 후일에 부귀하시거든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는 앉은 채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말 한 필을 세내고 상자의 명주와 삼배 각각 10여 필씩을 꺼내 짐을 싸고 노자 50냥까지 주었습니다. 김공은 연모의 정에 이끌려 일어나지 못하다가 기생이 재촉하자 비로소 작별하였지요. 서울 집으로 돌아오니 이미 새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임금이 불시의 과거를 보았는데 김공이 장원으로 뽑혀 특별히 교리에 임명되었지요. 강연에서 임금과 문답할 때 임금이 민간의 고통에 대해 언급하자 김공은 강계부의 일을 가지고 아뢰었지요. 그러자 임금은 곧 봉서를 내주며 집에 가서 뜯어보도록 하였습니다. 김공이 즉시 집으로 돌아와 봉서를 뜯어보았더니 김공을 특별히 강계부의 암행어사로 파견하여 부사를 파직시킨 뒤 기생을 데리고 올라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공은 밤도 잊은 채 서둘러 내려가 해진 복장으로 바꾸어 입고 그 기생의 집으로 갔지요. 그러자 기생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겨우 한 달 남짓인데 갑자기 내려오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김공은 탄식하며 말하였지요. 그대가 준 물건은 중도에서 도적을 만나 다 빼앗기고 겨우 생명을 보존하여 절에서 겨울을 지내고 그대를 보기 위하여 이렇게 왔다오. 기생이 위로하였지요. 참으로 운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술과 밥을 마련해 내오는 등 조금도 싫어하거나 야박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김공은 그 아량에 탐복하고 이내 그녀와 함께 나란히 누웠지요. 기생은 우연히 마패가 간직되었음을 보고
깜짝 놀라 기뻐하면서 얼른 일어나 말하였지요. 어찌 저를 속이십니까? 어제의 궁한 선비가 오늘 갑자기 암행어사가 되셨으니 어찌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김공은 미소를 지으며 여기에 오게 된 까닭을 말해 주었지요. 그러자 기생은 무척 기뻐하며 말하였지요.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 어찌 이와 같이 통쾌한 일이 있겠습니까? 관가가 불법으로 자행한 일들을 소첩이 여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공께서는 어찌 처리하시겠습니까? 바직할 것일세. 그렇게 처리하면 너무도 가벼우니 내일 출두하여 파직시킨 뒤 어사께서 동원에 앉아 관가를 뜰 아래로 끌어내리게 하고 곧바로 관속들을 시켜 끌어내 관할 밖으로 쫓아내신다면 지난번의 수치가 통쾌하게 씻겨지지 않겠습니까? 김공은 웃으며 허락하였지요. 다음날 역졸들에게 관문 밖에서 대기하도록 약속하고 김공은 곧장 동원으로 갔습니다. 기생은 벌써 와 앉아 있었지요. 부사가 김공을 보고 크게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이놈이 어찌 다시 온 것이야? 그리고 곧 관속들을 불러 끌어내도록 하였는데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역졸들이 일제히 관청 뜰에 들이닥쳐 크게 암행어사 출두를 부르니 온 고을이 크게 놀라고 부사는 미처 신도 신지 못한 채 뒷문으로 달아났지요. 김공은 동원에 앉아 관속들에게 호령하여 부사를 뜰 아래로 잡아오게 하여 탐욕하고 포악한 죄를 묻고 관할 밖으로 내쫓게 하니 곁에서 지켜보던 자들이 모두 통쾌하였습니다. 김공이 보고서를 작성한 뒤 그 기생을 데리고 같이 돌아오라고 하자 기생이 말하였지요. 불가합니다. 공께서는 비록 상감의 분부를 받으셨으나 어사로서 기생을 태우고 서울로 돌아간다면 사람들의 비난이 없겠습니까? 김공은 칭찬하며 그의 말을 따랐지요. 그대의 말이 옳소. 그리고 곧 서울로 돌아와 보고하고는 기생이 한 말을 아뢰니 임금은 가상히 여기며 칭찬하였지요. 천한 기생 중 이처럼 기특한 여인이 있을 줄은 미처 몰랐구나. 임금은 곧 감사에게 명하여 그 기생을 호위하여 올려보내게 하였다고 합니다. 뱀이 기어 다니는 이유. 어느 깊은 산 속에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얼마나 가난한지 가진 것이라고는 사냥 도구 몇 개와 자루가 전부였지요. 사냥꾼은 하루하루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허탕을 친 날은 온종일 쫄쫄 굶었습니다. 이날도 사냥꾼은 사냥감을 찾아 숲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처 덤불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지요. 이게 무슨 소리지? 사냥꾼은 덤불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덤불을 걷어보니 덤불 속에 깊숙한 구멍이 있는데 그 속에 고양이, 쥐, 그리고 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다 너희 셋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야? 사냥꾼님, 빨리 우리를 좀 꺼내주세요. 안 그럼 우린 여기서 다 굶어 죽을 거예요. 저희를 좀 구해주세요. 구해주시기만 하면 그 은혜는 반드시 갚을게요. 쥐와 고양이와 뱀이 어찌나 다급하게 조르는지 사냥꾼은 구멍 속으로 서둘러 나무 가지를 넣었습니다. 먼저 뱀이 두 다리로 나무 가지를 잡고 올라왔지요. 그때에는 뱀에게도 두 다리가 있었습니다. 고양이와 쥐도 무사히 구멍을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사냥꾼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냥꾼님의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소원을 말해보세요. 사냥꾼은 설마 했지만 동물들이 하도 졸라 속는 셈치고 말하였지요. 난 결혼을 할 수 있을 만큼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쥐가 생글거리며 대답하였지요. 사냥꾼님, 저희가 그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사냥꾼은 기가 막혔지요. 그러자 고양이가 자신들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란 왕의 보물창고를 털겠다는 것이었지요. 난 훔친 돈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 사냥꾼은 펄쩍 뛰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말하였지요. 왕의 보물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가득 쌓여 있어요. 조금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정 마음에 걸리면 다시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되잖아요. 듣고 보니 그럴듯하였지요. 그래서 사냥꾼은 마지못해 동물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동물들에게 자기 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동물들은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럼 그렇지. 내가 바보지. 그러던 어느 밤 누가 오두막 문을 쾅쾅 두드렸지요. 사냥꾼이 자다 말고 문을 열어보니 고양이가 커다란 자루를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약속한 대로 금을 가져왔어요. 자루 안에는 정말 금이 가득했습니다. 고양이는 그렇게 날마다 자루 가득 금은 보화를 날랐지요. 쥐가 몰래 보물창고의 구멍을 파고 고양이가 금은 보화를 물어다 나른 것이지요. 이제 오두막은 금은 보화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얘들아, 이제 그만 가져와. 이것으로 충분하단다. 예, 그럼 행복하게 잘 사세요. 동물들은 인사를 하고는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지요. 다음날 사냥꾼은 도시로 나가 큰 집을 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온 나라에 사냥꾼의 소문이 퍼져나갔고 백성들은 왕관을 쓰지 않은 왕이라며 좋아하였습니다. 이쯤 되니 사냥꾼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하였지요. 전하, 이웃 도시에 사는 사냥꾼이 백성들에게 왕으로 칭송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녀석의 창고에 금은 보화가 가득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전하의 보물 창고에서 훔친 것 같습니다. 왕은 당장 사냥꾼을 잡아들였지요. 네 이놈, 그 많은 재산이 어디서 난 것이냐? 그러자 사냥꾼은 벌벌 떨며 말하였지요. 제가 목숨을 구해준 친구들에게 받은 선물입니다. 그 친구들이 누구냐? 이름을 대거라. 하지만 사냥꾼은 그들의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지요. 이름을 대지 못하는 걸 보니 거짓이로구나. 앞으로 사흘의 시간을 주겠다. 그동안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널 처형할 것이야. 사냥꾼은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지요. 이 소문은 숲속에 있는 고양이와 쥐와 뱀에게도 전해졌지요. 이번엔 뱀이 앞장섰습니다. 뱀이 당장 궁전으로 가서 왕에게 하나뿐인 공주의 다리를 꽉 문 것이지요. 용하다는 의원들이 다 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왕은 공주의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는 왕국의 절반을 주고 공주와 결혼을 시키겠다고 방을 내걸었지요. 그때 사냥꾼이 나서서 뱀이 준 약으로 공주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냥꾼은 왕국의 절반을 가지게 되었고 공주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뱀은 그 소식을 듣고 은근히 질투가 났습니다. 사냥꾼 혼자 모든 걸 다 누리니 배가 아파진 것이지요. 그래서 뱀은 왕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사냥꾼을 불렀습니다. 너는 여기 있는 쥐와 고양이와 뱀을 아느냐? 예, 모두 저의 친구들입니다. 사냥꾼의 말을 들은 왕은 뱀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친구를 배신하는 녀석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때 사냥꾼이 나서서 왕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전하, 저 뱀이 아니었다면 전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사냥꾼이 착한 마음에 감동한 왕은 이렇게 명령하였지요. 뱀을 죽이지는 않겠다. 하지만 친구를 배신한 벌로 저 뱀의 두 다리를 잘라 숲속에서 살게 하라. 다시는 친구를 헐뜯지 못하도록 말이다. 이것이 뱀이 기어다니게 된 이유라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